S&P 글로벌이 집계한 1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0.3을 기록했어요. 전월 47.9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50을 넘으면 산업 성장 국면, 50 이하는 축소 국면으로 해석이 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서비스업 PMI도 52.9로 전월 51.4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였던 51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똑같은 제조업 지수지만 연방은행의 이 제조업 지수는 계속 50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째서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만 상승 반전을 한 걸까요?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저번 주 이슈에 대한 집중 분석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S&P 글로벌 그리고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는 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주세요. 우선 신규 주문이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 그지? 강한 수요 덕분에 사업 자신감이 20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단 말이지. 그럼 신규 주문에 비해서도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위축 강도 자체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신규 주문을 통해서 수요가 강하다는 걸 확인하면서 생산을 많이 줄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야. 그리고 이 재고도 수치 상승에 도움이 좀 됐다고 해요. 제조업 재고는 2022년 11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S&P 글로벌은 향후에 신규 주문이 크게 늘 거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렇지. 향후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재고를 쌓는 거 아니겠니? 제조업체들이 신규 주문 유입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 S&P 글로벌에 따르면 수요도 회복되고 재고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잖아요. 제조업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서비스업 신규 수출 주문 지수도 추가 하락하고 있고 대외 수요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동행 지수에 속하는 1월 출하 지수는 48.7로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하지 못했거든.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임을 시사했어. 그러니까 지역 여는 제조업 지수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헤드라인 지표가 가능했을까요? 이 제조 업황의 강한 개선보다는 일부 하부 지표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S&P 글로벌 보도 자료를 보면 세부 항목 중에 리드 타임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공급자 배송 시간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뭐 그렇게 언급했는데 제조업 지수는 통상적으로 리드 타임 상승을 호황으로 인식하게끔 설계되어 있거든.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 네. 이수 먹태 새우깡 알지? 알죠, 먹태깡. 그게 처음 출시됐을 때 시중에서 구하기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 먹태깡이 지금 대호황이라고 생각해보자고. 평상시에는 소비자들에게 인도되는 것까지 리드 타임이 10일이었는데 30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 뭐 엄청 인기가 있어서 리드 타임이 길어진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지금은 근데 좀 다르지 않을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총질을 해대는 바람에 가까운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 멀리 희망봉을 돌아와야 해서 리드 타임이 늘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리드 타임 상승이 뭐 인기가 많아지거나 뭐 수요가 너무 늘어나거나 하는 것처럼 좀 좋은 현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조업 지수를 끌어올린 그 리드 타임 상승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걸 수도 있으니까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결국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은 명목상의 수치가 50을 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50 미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잘 봤어. 그러면 제 궁금증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본격적으로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있는데요.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PC 가격 지수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컨센서스를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주가의 움직임도 밋밋했었기 때문에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해도 될 것 같아. 그것보다는 중국 증시의 의미 있는 반등 소식이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야.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로는 중국의 침체는 일본의 과거 디리스킹 전략과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더욱 침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게 했던 것은 부동산 위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 때문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었어.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었다라고 말했었지. 금리 상승기에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게 되면 그 돈들이 미국으로 다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지. 올 들어서 증시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 맞아요.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 규모의 증안기금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앙회금공사 등 국부펀드에서 3천억 위안의 역내 투자 자금을 배정한 걸로 알려졌어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었잖아. 아마도 그게 증안기금 투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인데 액수가 상당해. 뭐 2조 위안이면 장난 아니야. 사실 근데 그날은 중국 증시가 그다지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어. 오히려 그 다음날에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 더욱 크게 움직였었단 말이지. 근데 그만큼의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증시가 좀 정말 크게 움직일 만도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움직이 좀 신기하네요. 370조 원이면 진짜 엄청 큰 돈인데. 그렇지? 그럼에도 발표 당일 주가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보도에서 언급한 증시 안정기금의 규모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뭐 그런 논쟁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살짝 허풍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강력하게 유인하지는 못했단 말이지. 저도 그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로컬 투자 은행들도 대체로 시기와 부양 규모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5년 본토 증시 대폭락 당시에도 국부펀드의 증시 부양 규모는 고작 1,200억 위안, 약 22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370조 원은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거죠. 그래,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는 50bp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유입될 그 1조 위안을 뺀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하면 2조 3천억 위안이나 되잖아. 이 정도 규모의 자금 동원이 가능하다면 이걸 다른 방향,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사용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 또 세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빠도 뭐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증안기금을 제외하더라도 국부펀드 정도는 쉽게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결국 중국도 일본식 회생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가는 물론이고 그 징그러운 디플레에서 탈출하지도 조차 못했잖아. 그런데 그걸 이겨낸 게 뭐였지?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였죠. 그래. 당시 아베 신조는 디플레로부터 탈출할 때까지 돈을 왕창 찍어서 니케이 225를 계속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로 일본은 그렇게나 기대했던 2%대 물가에 도달했고 증시도 상승할 수 있었어. 2조 3천억 위안이 터무니없긴 하지만 국부펀드 부분 3천억 위안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이 좀 있어 보여. 실제로 이번 주 들어서 CSI 300 지수 추종 ETF에 대한 순매수가 급증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국부펀드의 개입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은 수급 주체가 불분명해서 국부펀드의 시장 개입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지속되는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1조 위안 상당의 유동성 유입 효과를 가진 지준율 50베이스 포인트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하지만 규모로 볼 때 일반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부펀드의 증시 유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다만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좀 부정적이야. 이번 정부의 그 조치는 중단기적인 상승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과거 일본과 현재 중국의 입장이 같니? 다르죠. 일본은 미국에게 납작 엎드렸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고 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야. 미국은 일본의 성장은 압박하고 제압했지만 그들의
하락을 바라지는 않았어. 그래서 준기축통화권에 엔화를 편입시켰단 말이지.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어때? 여전히 변방통화에 불과해. 준기축통화라면 당연히 돈을 무한정 찍어내서 일본 증시를 매수한다고 해도 일본이 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변방통화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당장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더 많은 돈들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할 수가 있어. 아마도 그런 생각이 2조 위안의 증안기금 형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진짜로 2조 위안을 증시에 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수 있겠지. 지금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는 없어. 아직 중국이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사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이수 말대로 만약 실제로 2조 위안을 증시에 뿌린다면 증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어쨌든 좀 중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뭐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당분간 이런 의지를 좀 자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에 도움은 될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특히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발표는 대중국 익스포저가 커서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에도 희소식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지난주에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화학주, 철강주가 모처럼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 하지만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은 디리스킹이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 원인 치료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은 중국이 현재 열심히 꺼내고 있는 증시 부양책과 관련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 정부가 무려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금액을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증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유는 증시 부양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정말 터무니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아직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증시 반등에 도움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디리스킹에 대한 원인 치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역시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번 주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만나요. 안녕.